네,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14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지난 시간에 1차시 시간에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 연구 내용과 고함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마지막 수업 자료 네 번째 이제 설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정의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간에 이미 수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 연구 내용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말고사 우리가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례 내용과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자료인 이 설문지 구성과 자료 수집에서는 이 설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척도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는 이 사회복지 조사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 질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 수업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 이렇게 크게 갈라질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것이 융합되어 있는 반구조화된 그런 면접 방법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만큼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입장에서 설문지를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은 설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찌 보면 설문지가 완성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설문지, 즉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설문지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설문지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설문지 만들어진 그 설문지를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결과가 전체 내용 논문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 만드는 것이 나중에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또 공부를 또 더 많이 하셔서 이제 뭐 석사나 또 뭐 더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박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논문을 써보시게 되면은 이 설문지 만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설문지가 완성된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다른 많은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설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설문지 작성의 중요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나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보시면은, 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내용이 연구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연구 대상자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직접 만나서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질적 연구.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케이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앞선 시간에도 배웠듯이 단일 사례 설계 연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눈덩이 표시법을 통한 일부 사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연구 대상이 주제가 아닌 이상은 그 연구를 통해서는 이 뭐랄까요, 이 일반화에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다 양적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를 할 때는 내가 일일이 다 만나서 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 연구 대상자가 작성해준 그 설문지 내용을 모아서 코딩 작업을 통한 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연구 결과는 결국 나중에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주는 이 중요도는 연구 결과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서베이 조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문지 조사가 서베이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설문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설문지는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대표적인 객관적이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설문지는 잘 만들어진, 즉 잘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설문지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찌 보면은 이제 보완된 설문지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잘 만들어진 이 설문지는 동시에 수백 명에게도 설문지가 배포될 수 있다면은 동시에 수백 명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는 굉장히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설문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강의 평가도 하나의 설문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무기명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죠. 무기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솔직하게 정확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명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진 나온 결과는 서로 비교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어찌 보면은 설문지 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갈 건데 설문지 작성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뭐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 눈여겨봐야 될 상황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뭐 다시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개념적 정의라는 거는 추상적인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이 키가 크다. A라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길다. A라는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라는 사람 돈이 많다. 이것은 내 주관이 들어가는 개념적 정의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조작적 정의.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작적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조작적 정의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그런 상황의 거를 다시 수치화시켜서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의 키가 큰데 근데 크다는 것은 개념적 정의잖아요. A라는 사람은 가난하다. 이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서 키가 평균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키가 평균 171인데 A 남성은 키가 185이기 때문에 A 남성은 키가 크다. 이렇게 된 거는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지만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고려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문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설문지가 만들어질 때는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구 목적과 설문지 만들어진 그 문항 학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뭐가 있을까?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내가 진짜 궁금해해서 밝히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그 관련성을 연관지어서 내가 궁금한 것을 연구 대상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관련성을 깊이 생각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문항 작성의 적절성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연구자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사 논문을 쓴다. 이러면은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미 학부를 공부를 하고 석사도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 36학점 학점까지 다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까지 다 통과한 사람, 그리고 연구 주제 프로포저까지 다 통과한 사람이 이제 뭘 하냐면은 박사 논문을 쓴단 말이에요. 논문을 쓰는 사람은 박사 이제 학위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이 쓰는 논문 주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보다 더 어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나 아동학과 쪽으로 가면은 뭐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 영유아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실제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쓰는 논문들도 많거든요. 물론 사회복지도 뭐 아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하는 사람은 석사든 박사든 아티클 논문이든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지만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 대상자는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석사 논문이면 석사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연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이라고 해서 설문지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장수도 많고 설문 문장 길이도 길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의 눈높이와 연구 대상자들의 그 인과학적 조건을 우리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항 작성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문장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반면에 연구 대상자가 대학생이거나 연구 대상자가 대학생 그 이상이거나 이럴 때 예를 들어 설문지가 너무 한 장, 두 장, 뭐 두 장, 세 장, 문장도 너무 간결하게 그렇게 하면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겠고 그리고 이거는 또 맞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작성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와 그리고 어찌 보면 연구 대상자의 이 학력 수준, 이해력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문 용어를 써야 될지 또는 전문 용어를 풀어서 쉬운 용어로 써야 될지 설문지 분량이 6장, 7장, 8장까지 해도 되는 대상자인지 2장, 3장으로 끝내야 될 대상자인지를 잘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항 작성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전 검사 결과의 대체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설문지 이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이제 사전 배경과 이론적 연구와 기타 프로포절 발표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설문지까지 이제 만들어졌어요. 설문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명 문화대학교 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교생 5,000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교생들 중에 한 500명만 표본 조사하려고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교생 5,000명 중에 확률 표집 방법 아시죠? 확률 표집 방법은 4가지 5,000명 중에 500명으로 뽑혀나갈 가능성이 누구나 n분의 1로 동일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한 명 한 명 추첨해서 뽑는 단순 무작위 표집 방법 그렇게 해서 500명을 다 뽑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그러면 체계적 표집 방법 이거는 우리가 계층적 표집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체계적 표집 방법은 이제 하나를 선정해서 일괄적인 단위로 뽑는 거 수학시험 시키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하기에도 500명 뽑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청합 표집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그 집단에 한 집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명씩 20명씩 있다면은 사회복지학과에서 2집단 유아교육학과에서 2집단 뭐 경찰행정학과에서 2집단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뭐 2개 집단 이런 식으로 다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0명이 다 금방 뽑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0명에게 설문지를 다 돌렸는데 수고해보니까 설문지 막 절반 이상이 뭐 3페이지의 두 번째 질문은 이 단어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체크를 안 해놨어요. 다요. 그러게 되면 그 설문지는 내가 임의로 체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설문지가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설문지가 완성되어서 모든 오타 작업과 기타 관련된 모든 점검이 끝났는 그 시점에 본조사의 설문지를 돌리기 직전에요. 우리가 뭘 하냐면은 바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와 비슷한 대상자들 예를 들어 제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비슷한 애들이 누구예요? 계명대학교 애들이 될 수 있겠죠. 그 계명대학교 애들한테 이 설문지를 먼저 돌려봅니다. 보통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뭐 대상자 퍼센트로 많이 하는데 보통 한 30개 정도를 돌립니다. 30개에서 한 50개. 보통 30개 정도 많이 돌리거든요. 돌려서 이거는 데이터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대상자들에게 이 설문지를 준 다음에 혹시 문장이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는지 또는 뭐 응답하기에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이제 설문지 내용이 있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응답자 대부분이 문장이 너무 길거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하다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 바로 뭐 하냐면은 바로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본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뭐 한두 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해 버리면은 설문지를 수정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시간적인 손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전 테스트 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전 테스트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난 사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그러한 대처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첫째, 응답 자체를 뭐 하는 경우? 거부하는 경우. 자,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조사 방법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돌렸는데 학생들이 설문지 다 100질 냈어요. 하기 싫어서 100질 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짜 자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질문하는 설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연구를 하려는 경우 아니면은 학생들이 하다 보면은 이거 해도 너무 하다 싶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면은 학생들이 불만족 부분도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만 설문지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연구가 진짜 어쩌면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는구나라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답 자체를 학생들이 비슷한 대상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본 연구를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 방법 자체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첫 번째 경우는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의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해요? 결과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질문의 순서를 변경한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설문지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이 있거나 너무 길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설문지를 물어보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실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논문 쓰면서 봤던 자료인데요. 뭐냐면은 현재 한국에 정착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생활 문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구에 보면 초록 부분에 보면은 뒤에 이제 재원 부분에서 연구자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뭐냐면은 연구 설문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힘든 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행복했던 점도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 와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데 해결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지금은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음식 문화와 한국 관련된 다양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앞으로 한국 생활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문지를 잘 체크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현재 한국 생활을 만족해야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엔 연구 결과가 꽝으로 나왔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문지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한국 생활에 어려웠던 점, 이제는 잘하고 있는 점, 이제는 한국 생활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묻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살아왔던 본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국의 문화, 자기 자국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문제가 보면은 본국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국에 대해서는 당신이 자라왔던 본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국 문화에 대해서 현재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향인 생각이 나고 어릴 때 유년 시절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형제들 그런 사람들 막 생각하면서 설문지 하다 보니까 무슨 병에 걸릴까요?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서 있었던 그 일이 너무 아득히 생각나면서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향수병에 푹 젖은 상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하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도 처음 와서 힘들었던 거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 문화가 갑자기 힘들었고 어려웠고 지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밖에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설문지 자체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국 문화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본국 문화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 먼저 물은 다음에 체크를 다 한 다음 본국 문화를 뒤에 묻고 나서 설문지를 마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설문지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바로 뭐 사전 테스트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설문지를 물어보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신뢰도와 응답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질문지 다시 말은 뭐냐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크롬바 알파 점수 신뢰도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죠. 검사 재검사법, 반품법, 내적 일관성 측정법, 대안비교법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 내적 일관성 측정법 즉 우리가 신뢰도 0점에서 1점 사이 나오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0.75 이하로 요즘 0.80까지 나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0.75에서 0.80 사이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사용했을 때는 큰 위험성이 따릅니다. 일관성 부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설문지를 재구성한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우리가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신뢰도 검사를 사전 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검사한 다음 본조사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필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응답이 나오는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보통이다로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면은 응답 범주를 바꾼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5점 리커트 척도 보면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간 매우 그 보통이다도 너무 쭉쭉 밀는 게 많이 나오면요. 5점 리커트 척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이다를 빼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 범주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바꾸는 조정하는 그것도 사전 테스트에서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사전 테스트가요. 여러분들이 30명 했다는 가정하에서 1명, 2명이 뭐 이렇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한 20%, 30% 정도가 일정한 부분에 똑같은 반응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은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설문 항목 작성 시 유의점 이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당연히 질문과 설명을 구분하고 명확한 문항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주관식 질문과 객관식 질문을 적절히 조화한다는 거. 대부분 다 우리가 객관식이죠. 근데 주관식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뭐 조금 여러분들 이제 통계를 안 배우셨지만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하려면은 객관식으로 물으면은 컴퓨터가 다중회귀 분석을 못해요. 이거를 주관식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1. 소주 한 병, 2. 소주 두 병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해놓고 갈로 해놓고 소주 몇 병 이렇게 하면요. 한 병, 두 병 하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7잔을 소주 한 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소주 주량을 말할 때는 갈로 해놓고 잔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두 병 먹는 사람 그래서 샘플을 표기를 해놓거든요.
한 병이 7잔 기준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한 병 반 먹는 사람은요. 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8잔, 9잔 이렇게 해서 한 병 반이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다중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과 객관식을 적절히 조화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항에 당연히 한 문제만 물어봐야 되겠죠. 결국 이중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당연히 전문 용어를 쓰시면 안 되겠죠. 뭐 사투리를 쓰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질문은 진짜 간단 명료하게, 너무 길어버리면 나이 불문하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직접 질문과 간접 질문을 이제 적절히 조화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유도 질문과 부정 질문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연구자가 자기 연구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나중에 연구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설문지가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이제 또 구분이 되는데, 폐쇄형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폐쇄형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객관식 질문이고요.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을 객관식 질문, 개방형 질문은 주관식 질문, 이렇게 정의를 두고 장단점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 3차시 마지막 시간에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